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8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한 주를 지금 건너뛴 것 같습니다. 한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굉장히 한 2년 만에 또 이종근의 HQ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카네이션이 상징되는 바로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에 많은 분들이 또 섭섭해하지요. 왜냐하면 뭐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뵙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아마 지난 일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또 치는 것 같습니다. 뭐 모시고 좋은 것도 만난 것도 또 이렇게 그 사드리고 했을 겁니다.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좋은 것 보러 다니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전화 한 통화를 더 기다리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종은의 HQ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아투 일면 톱으로는 요즘 아시아투데이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라는 그 연재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료 갈등과 관련돼서 아프면 서울로 원정 진료 연 2조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지금 시사하듯이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전 국민이 모두 다 고통을 느끼고 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의료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의 이 현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분석과 진단과 그다음에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의료 격차는 결국 지역 양극화, 지역 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기사는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 환자 36.3%는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을 다니는 지방 환자의 원정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연 2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건의료 통계를 보더라도 2021년 기준 상급 종합병원 환자 가운데 거주 광역시도 상급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63.7%였고 나머지 36.3% 즉 3명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 2조 원이라고 한다면 비수도권 환자 빅5 병원 의료비 총액만 따지더라도 2022년에 140%나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의정 갈등으로 더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점점 더 의료 격차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환자 전문 병원은 18개 분야 109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심장, 소아, 분만 특화 전문 병원이 전국에서 14개입니다. 이 14개인 특화 전문 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래서 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발표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특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소비자 또 생산자 그러니까 병원 관계 단체 5개 단체와 관련된 그런 인원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용자 입장에서의 그런 단체들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전문 학계의 어떤 인력들 해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이런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지금 그 합의를 보고 또 어떤 진단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법을 내놓는 통합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의협과 전공의 단체 등이 지금 불참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과 또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지금 그 해법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문 특화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수도권 환자 수용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 전문 특화 병원들이 1차 병원과 3차 병원에 있는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를 찾아보시면 의료 갈등과 관련돼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라는 기사가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은 의료 갈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는 전 국민의 거의 한 80% 이상이 찬성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좀 인지를 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기사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딱 맞물리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서울대병원 입원 재판 연기 신청 예정. MBC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병명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요. 그런데 MBC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월 흉기피 수사건 때 정밀 검사를 하다가 건강 이상이 발견돼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치료를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료 갈등 때문에 췌장암 환자까지도 가장 다급한 정말 환자까지도 지금 진료를 못 받고 있다라는 기사 한번 찾아봐 주시죠. 그런 기사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만이겠습니까? 암 환자의 상당 상당 부분이 지금 실제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 의정 갈등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어떤 그런 환자들 지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뭐 이 빅5 병원에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물론 의정 갈등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병명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쉽게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특혜인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환자들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병명 확실히 밝히시죠. 그래서 어떤 환자인지 그런 그 해당되는 어떤 그 병명의 환자들은 지금 얼만큼 쉽게 얼만큼 어렵게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환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명에 이 병을 앓고 있다면 어떤 병이든 빨리 나아야 된다는 점 뭐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목도했듯이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프면 30% 이상이 지금 이 서울에 있는 빅5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상 특화병원은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고요. 부산대병원 당시에 피습을 당했을 때 부산대병원이 전국에서 손꼽는 외상 특화병원입니다. 거기서 받아도 될 것을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이송하는 거 왜 지적을 하는지 아십니까? 불필요하게 빅5로 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솔선수범해야 되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도 서울대병원 갈래. 내가 아픈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행동이 과연 지도자, 야당 리더로서 할 짓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서울대병원 입원이 고운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설은 복원된 민정수석실 민심 전달의 통로 되어야 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복원키로 하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이죠. 막중한 책무를 맡은 김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감한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 정보 내용은 이미 공직기관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 사설은 밝혔습니다. 이 사설은 이어서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된 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파악 실패와 소통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인데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이고 지금이나마 민심 정치에 나선 건 다행한 일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기능을 우려해서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았는데 2년 만에 다시 설치한 일도 지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 이 사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기존의 2년 동안 왜 민심이 제대로 전달 안 됐는지 민정수석실이 없어서였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설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반기 사정 강화는 오해가 없도록 민심 청취와 소통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부디 우려하고 있는 이렇게 오늘의 아투의 마지막 사설 마지막 부분 역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 민심 청취의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길 저도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여의도 차르 이재명 서초동 접수 작전을 분쇄하라. 이겁니다. 자, 여의도 차르 이재명. 이 여의도 차르라는 제목을 제가 왜 달았냐면 김민정 교수가 그랬죠. 아니죠. 참 전혁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군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제 여의도 짜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짜르로 즉위식이 열렸죠. 푸틴이 거의 뭐 종신 그 대통령으로 지금 임명 스스로 셀프 임명을 받았습니다. 뭐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하다가 헌법까지 완전히 바꾸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지요. 뭐 중국에도 한 명 있죠. 시진핑 10년마다 한 번씩 다른 정파의 정권을 넘기는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고 이제 거의 종신으로 아마도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이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아니라 짜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최소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으려면 다른 어떤 그런 그 부서, 그러니까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의 그 분립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을 한다면 야당 대표이자 여의도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비난의 수위를 낮추겠으나 지금 이재명은 3권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3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임금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면서 상권이 분립이 되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는 상권이 없었죠. 왕이 사법권과 입법권과 입법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마는 어쨌든 뭐 행정권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절대 왕권 시대입니다. 그런데 절대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의회가 생겨나고 사법부가 근대 법률 체계가 생기면서 사법부가 생겨나고 하면서 행정과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가 되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입법부의 야당 대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분적 법률 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예 대통령 행정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이 아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름인데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뭐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법률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그 이 대상, 특정한 인물, 특정한 시기 이렇게 특정을 해서 무엇인가 자신 그러니까 그 입법부가 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동의 없이 이 국회가 아예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1인당 25만 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건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입법부는 단지 예산에 심의하고 편성한 그러니까 확정하는 그런 권한만 준 것이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건 줄이세요라고 국회가 권고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항목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 예산의 집행권을 아예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야말로 완전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라고 하죠?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판결하고 우리는 절대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모두 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뺏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절대왕이죠. 절대왕으로 등극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차르 못지않게 이재명이 차르처럼 이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김민정 교수나 또는 전희옥 전 의원이 용기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재명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를 흔들어서 검찰의 빨대를 꽂고 검찰이 이제 자기 밑에 줄을 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수법을 갖고요.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죠. 자, 채찍은 검수한박입니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검수한박 시즌2 군불 6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고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내 특검 전선 확장에 조국당이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민주당과 조국당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김혜경 왕과 왕비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다음에 대통령이냐 다다음에 대통령이냐 그거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는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로 검찰을 흔들어 버리면 사법 리스크 따위는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지금 원내대표라는 자, 황운하라는 자도 역시 지금 2심 재판 중이지요. 그러니까 황운하나 조국이나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 결과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들은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한테도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죠.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나 검사나 우리 발밑에 있어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호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아마 기획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지요. 장경태라는 자가 유튜브 채널 뉴탐사 장시호 녹취록 뭐를 아마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장시호 씨가 뭐 2017년 장시호 씨 아시죠? 최수원 씨 조카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즉 검사가 악마이다. 검사는 모든 사건을 다 조작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위증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그 모해 위증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가 검찰에 회유당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검찰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이화영 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화영 재판이 이제 곧 6월 7일이면 이화영의 1심 재판이 선고가 되고요.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아마도 3분의 2, 10년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법조계의 예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10년형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재판장이 그 안에 공범인 그러니까 주범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북 송금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화영은 김성태다. 김성태가 지금 대북 송금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회사의 주가를 주식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는 것이죠. 주가가 튀었으니까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주가와 관련된 그런 이익을 보려고 했다거나 혹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과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당시에 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능한 일입니까? 현대도 사실은 실패한 그 거대한 정주영의 현대도 사실 실패한 대북 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대그룹의 본류인 현대산업개발부를 비롯해서 현대그룹의 그 본류가 얼마나 지금 쪼그라들었는지 뭐 다른 어떤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여러 분리됐던 다른 그런 그 회사들에 비해서 현대는 완전히 지금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대북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왜? 변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옥죄어 있는 상황에서 쌍방울 같이 우리나라 뭐 20대 그룹 20대 그룹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사실 뭐 조그만한 그런 기업이 뭘 믿고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그렇게 보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이화영한테 왜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대줬겠습니까? 이화영의 그런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돈을 받게 해줬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또 당시에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왜요? 바로 문재인이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 넘어가서 뭐 평화회담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쏙 빼놨거든요. 박원순과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는 데려갔는데 자기만 쏙 빼놨거든요. 왜 빼놨겠습니까? 2017년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2012년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2012년 선거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2012년 때 이재명이 이 문재인의 아들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치받고 이런 것들이 친문 그룹 특히나 문구로소리한테 눈밖에 나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이재명을 탈당시켜라 제명해라 난리가 났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류 때문에 이재명을 안 데려갔죠. 북한에 평양에 거기에 정말 뚜껑이 열린 이재명이 내가 독자적으로 갈 거다라고 이화영을 시켜서 대북 송금을 보고를 받고 하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건 뭐 자명하게 모든 그런 그 기사들이 다 그렇게 그 입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나는 몰라요. 이화영이 한 일이고 이화영이 그렇게 지금 그 쌍방울로부터 돈 받은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화영 씩씩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응원도 하고요. 왜? 이화영이 버텨줘야 이재명이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시호가 갑자기 또 왜 여기 등장을 합니까? 최서원의 조카, 그 최서원의 일가를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들이 장시호를 다 갑자기 또 끌어내서 장시호가 마치 위증한 것처럼 검찰에 그 모해 위증을 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이 가짜 뉴스를 또다시 해서 지금 위증을 시켰다. 이화영을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의도 짜르가 서초동을 접수한다. 즉 검찰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을 흔들어서 이득이 어떻게 있죠? 검찰 밑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많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총선 결과를 봐라. 서초동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봐라. 총선에서 이미 우리가 완전히 지금 권력을 장악을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이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느냐? 나한테 줄을 서라. 줄을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검찰을 와해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찬대 뭐 신임 그 원내대표 추대됐죠. 거의 뭐 혼자 독자적으로 내가 가장 찐명이니까 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그 지금 그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인사를 하러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특검법들을 받지 않으면 국정에 파란을 겪어야 될 거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돼서 검찰을 와해시키면 특검으로 와해시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한 것이죠. 여기에 박찬대도 지금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 뭐 특검 검토하겠다. 사실 뭐 제가 입이 아파서 다시 처음부터 복귀는 안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술자리 의혹은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불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입증시켜봤자 검찰이 뭐 출정 기록부터 아무리 갖다 대봤자 아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만들어낸 사실이 중요해요. 자신한테 필요한 그런 그 사실들 가짜 뉴스죠. 어떤 의미에선 그런 가짜 뉴스로 이용을 해서 이재명을 구하겠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구하겠다. 대북 송금 사건에 절대 기소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기소가 되더라도 이건 다 검찰이 위증한 거야. 위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진술 그건 다 위증이야. 이건 김성태가 다 알아서 자기네 이익 때문에 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화영만이 아니라 지금 조국 수사 역시 조국의 수사, 조민 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특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검찰청 없애고 특검청을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만이 아니라 조국 역시 검찰을 흔들고 있죠. 검찰한테 내 쪽으로 줄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뉴스 하이킥 MBC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선후배 또 제자들이 지금 검찰에 있다. 이 검찰 안에 그래서 검찰 내부 사정을 나한테 다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떻다. 그런데 검찰에 마치 빨대가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빨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대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듯이 바로 검찰 내에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 얘기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내 빨대가 돼줄래? 예? 누가 내 밑으로 줄을 설래? 난 차기 대통령이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 메시지에 화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국이 자꾸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내용? 자, 김주현 이번 새로운 이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김주현은 인사통이다. 검찰 요직 인사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자기 SNS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주현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국회 업무와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즉 인사를 계속 담당했던 사람이므로 앞으로 인사와 관련돼서 검찰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즉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국장을 했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쥐락펴락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다시 흔들리거나 또는 민주당 쪽으로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무리 이 김주현이 당시에 법무부 검찰과장 또 국장 또 법무부 차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이 있는 것이지 지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인사와 관련돼서 개입을 한다? 가능할까요? 그때 당시에 권력은 현직에 있을 때 권력입니다. 현직의 과장, 현직의 국장, 예산과 인사를 함께 주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조국이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건 뭘까요? 자, 내가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과시거든요. 즉 검찰 내부에서 그래 이게 인사통입니다라는 보고가 왔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도 이제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 제목 한번 볼까요? 조국 검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윤한 수사하자 원칙파 대 묵인하자. 이런 어떤 검찰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사실은 검찰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검찰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작전 명령으로 가져온 어떤 내용들을 다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재명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분쇄하고자 검찰을 소나기에 장악하고 싶다. 검찰 내부의 빨대들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다. 검찰 내부에 자신의 줄 세우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줄 세우기와 그다음에 검찰을 흔들어서 이 탄핵을 시키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동원을 해서 검찰을 완전히 분쇄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나의 사법 리스크는 날개에 돋친 듯 사라질 거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대북송금 기소와 대북송금 재판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대장동은 벌써 증인을 410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하죠. 그것이 채택이 되면
대북 그러니까 대장동은 아무도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법조계 얘기고요. 그 선거법 위반이나 뭐 위증 관련된 위증교사 아무리 나와도 80만 원 이상은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절망적입니다만. 그러니까 대북 송금만큼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북 송금은 어떻게든 지금 막아내겠다. 그래서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코너를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시사 AS, 시사 아프터 서비스. 시사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제 이야기됐는데 또 다른 보완된 어떤 기사들이 나와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에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새롭게 계속 터지니까 지난 이슈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도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시사 아프터 서비스, 시사 AS를 가져온 건 바로 묻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시사 AS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학폭 피해자 또 등장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MBN이 특종으로 한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김동아라는 아시죠? 김동아라고 해서 서대문 갑 당선인이고 학폭과 관련된 MBN의 특종이 있었지요. 당시에 MBN은 3명의 증언자와 1명의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당시의 어떤 그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이 MBN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취재를 통해서 보도한다라고 리드에 시작합니다. 오랜 취재라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취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인 신분의 당사자의 한테는 사실 뭐 어떠한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도 일단은 조금 기다립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 통해 상당히 많은 네거티브 보도들이 나와서 일단 당선인 이후에 배지를 단 이후에 다시 이제 제대로 어떤 보도를 하는데 당선인 신분의 어떤 문제점을 정면으로 이렇게 그 돌파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도의 사안일 때 이건 보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MBN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난번 그 기사 잠깐 뭐 소개를 하면 굉장히 괴롭힘을 재학 시절 내내 당했고 매일 친구한테 시달리고 만나면 등을 주먹으로 치고 해서 척추까지 아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또 증언한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를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증언자들이 뭐 B, C, D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증언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굉장히 높였던 첫 번째 보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프터 서비스라고 왜 갖고 왔냐면 두 번째 증언이 나왔다는 거고요. 하도 지금 다른 어떤 그 이슈들에 묻혀서 이것이 크게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증언입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어떤 그 피해자가 또 등장을 했는데 김동아 당선인 때문에 매일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신체적인 어떤 약점을 잡아서 놀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를 다리를 내리 찍는 것까지
목도했다라고 하고요. 아이의 육성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합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였다.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얼굴 보기가 싫어졌다라고 하고요. 사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와서요 안 받아줍니다. 이 시대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이 맞고 삽니까? 즉 자신의 시대에는 학폭위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김동완은 취재에 왜곡이 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했습니다. 지금 MBN이 또 다른 꼭지로 취재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N 취재한 사실 그대로 과장없이 보도했습니다. 최초 제보는 3월에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점이 없는 동창생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 기자 출신인데요. 우리 기자 윤리 강령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단수의 제보를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수, 그러니까 제보가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은원관계, 원한관계 이런 것들의 사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목적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수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윤리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MBN이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복수의, 즉 접점 없는 동창생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충분한 취재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보도국에서. 그래서 충분한 취재가 됐다고 하는 시점에 최초 보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3월 달에 제보를 받았으면 사실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이것을 보도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MBN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에 확보한 시점에서, 즉 다수의 목격자와 증언을 확보한 시점에서 보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4월 달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지난 보도와 이번 보도 모두 피해자의 증언 그대로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피해자들의 상황까지, 제보자들의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MBN 첫 보도 이후 김동아 당선인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제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그 정파 내지는 다른 정치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음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김동아 당선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대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유력 정치인의 측근에다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 보복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후환이 있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들이 거짓 진술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동완 당선인이 표현한 대로 어떤 특정 정파의 음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 이유가 없죠. 왜? 특정 정파가 또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뒤에 변호사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양당, 지금 MBN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학폭, 즉 양당 모두 학폭 가해자에 대해 공천 원천 배제 방침을 밝혔는데 김동아 당선인은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모르죠. 민주당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덮었을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아 당선인이 국회에서 활동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변호사다 보니 법사위로 배치되면 이런 교육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검토하겠다 하니 이것이 적절한가라고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N은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 모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그래서 최소 한도 내에서 보도를 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김동아 당선인이 주장한 것이 전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반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MBN의 취재 경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최소한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를 묻습니다. 저도 도대체 어떻게까지 했길래 당선인 신분인 변호사의 학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MBN의 후속 취재를 기다렸거든요. 후속 보도를. 네, 후속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동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학폭의 가해자로서 피해자들한테 입혔는지에 대한 피해자들과 증언자들의 이어지는 어떤 이 내용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MBN이 보도를 하면 이 많은 이슈들이 있더라도 계속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AS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이고, 간만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가 지금 문재인을 찾아갔네요. 문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범계가 공개한 문재인 놀라운 근황, 윤석열 때린 문재인 국정 염려하며 역행보살, 이런 제목인데 제가 시사 AS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역행보살은 이재명, 주명야문 박범계의 조용한 양산 방문. 자, 박범계, 아니 문재인 만나러 가려고 하면 떳떳하게 뭐 가로 공개하든지, 박범계가 조용히 갔다 와서 훨씬 후에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만나러 간 게 떳떳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 올려서 총선 승리를 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뵀다. 자주 감자를 소개해 주시고 국정을 염려하며 역행보살이라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적었다. 자, 역행보살이 뭔가 했더니 악행의 업보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의미한다. 착하고 거룩한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을 의미하는 순행보살의 반의어다. 역행보살은 악인들을 욕하는 대신 우리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신조에 해당된다. 즉 원래 불교에는 순행보살이라는 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이라서 아이고 저 보살의 그런 삶을 따라서 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순행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지금 세태인 만큼 그래서 역행보살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악행을 저질러서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실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그 당사자한테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조이자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좀 패러독스로서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낸 거겠죠. 그래서 박범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인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범계가 지금 이 우회적으로 다르게 지금 표현한 거에 불과하지, 이 문재인의 역행보살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계속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악행을 이렇게까지 저지르고 맨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할 사람은 저는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형수한테 그렇게 욕설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30가지도 넘는 직업으로 묘사하는 사람. 아버지를 뭐 어떤 데서는 무슨 뭐 그 도박을 했다라고 도망갔다.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은 도박을 했잖아요. 이게 앞뒤로 맞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때는 뭐 아버지가 뭐 초등학교 교사라 그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경비원이라 그러고 따지고 보면 30가지가 넘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뭐 악행으로 얘기하면 아니 세상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경기도 지사가 돼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똑바로 살아야죠. 법인 카드를 통해서 아니 법인 카드만이 아니에요. 아니 7급 공무원이 자기 집에 이불 깔아줘. 자기 그 빤스 러닝 구라고 표현하죠. 그런 속옷들 다 챙겨서 그 남자 뭐야 7급 공무원이 다 그것을 수발하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 진이가 했습니까? 몰랐다라고 그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악행이 아닙니까? 악행이요? 대장동 사건 그건 악행이 아닌가요?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북송금 나 진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김정은 만날 거야라고 해서 대북송금 쌍방울에 대납시킨 거 그것도 악행 아닌가요? 악행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악행이 더 있어야 이재명 같은 악행, 역행 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뭐 먹였습니까? 평양 온반 먹이고요. 평양 온반 아시잖아요. 그 유래가 그 감옥에 간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 처녀가 그 치마에 그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치마에 그런 국과 밥을 함께 넣어서 가져갔다 해서 평양 온반이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감자를 캐는 사진도 그렇고요. 또 문다혜를 개딸이 욕하는 것도 개달력에 그 이재명을 비판했던 그래픽 디자이너가 개달력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행보살을 가리키고 있는 건 이재명인데 박범계가 그걸 또 순화시켜서 자기가 또 지금은 주군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라고 또 해석을 했는데 저는 또 박범계의 행태도 참 그래요. 주명 야문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낮에는 이재명, 밤에는 문재인. 그러니까 떳떳하게 문재인한테 당선되자마자 간 날 바로 SNS에 올릴 것이지 며칠이 지났는지 언제 갔는지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겠는 그런 그 만남을 슬쩍 해서 아이고 조용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왔다라고 하면 참 이 사람의 그 정말 그 행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자 마지막 시사 애프터 서비스 세 번째 이재명 눈치 보는 사법부 김만배도 김영도 모두 보석 허가. 오늘 또 참 복장이 무너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됐네요. 법정 구속 66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부장 백강진 판사인데요. 이 백강진 판사 앞에서 지금 김용이 막 고함 지르고 그랬잖아요. 항소심인데 아니 말이야 이 재판부가 시끄러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질문 3가지만 하세요. 5개 질문을 하면서 뭐 전임 재판부도 그냥 비판을 하고 그 목소리 높인 김용을 보석으로 석방해 줬네요. 뭐 기사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총선 결과 끝나고 나서 사법부도 또 검찰도 탄핵할 수 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목소리에 사법부가 흔들렸나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시사 애프터 서비스는 좀 씁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종근의 HQ 상당히 많은 지금 내용들을 준비해 와봤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많은 어떤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짜르 이재명은 짜르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의 왕인 양 모든 권력을 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있더군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또 의원들을 향해서 당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응? 이제부터 봐라. 당론은 무조건 당론으로 결정된 건 무조건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정치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뭐 기속주의냐 자유위임이냐. 기속주의라는 건 정당,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찍고 정당의 하나의 어떤 교섭단체,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그 소속원이기 때문에 정당이 당론을 하면 그 당에 기속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속주의고요. 자유위임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 국회의원은 다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거에 합당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것인데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바로 개딸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됐잖아요. 개딸들은 또 이재명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마치 이재명은 아이고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당원들은 누구 뜻에 따르겠습니까? 이재명의 뜻에 따르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의 뜻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바로 기속주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당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숙려를 통해서 정당하게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당론에 대해서는 기속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됐죠? 정당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상대 정파의 사람들을 모두 다 학살시켜 버렸잖아요. 이제 그 안에는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밖에 공천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토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뜻이 무조건 그냥 관철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론이 과연 옳은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뜻대로만 펼쳐지는 것이 바로 당론이라면 그 당론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끽소리도 못한다면 공산당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은 이렇게 하죠. 표결 그러면 그냥 당원장 딱 들고 끝. 근데 99% 100%가 모두 다 찬성을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있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은 짜르 중에 짜르의 지금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아무리 선거 결과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 결과를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되묻고 민주당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따끔한 질책과 비판과 또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8일 이종훈의 HQ 문을 닫겠습니다. 더운 5월 예고되고 있는데요. 덥더라도 5월이다. 5월은 푸르다. 한번 5월을 즐겨보자. 가는 그런 봄을 만끽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이종훈의 HQ였습니다.